수면제 낭독. 잠이 오지 않는 그대에게. 오늘도 눈은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는가 보군요. 그러면 눈 감고 제 얘기나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아나요? 제 얘기가 하도 지루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따뜻한 밥 같아서 그 밥 먹고 오는 식곤증처럼 잠이 솔솔 올지 그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눈 감고 듣는 둥 마는 둥 들어보시고 뭐 그래도 잠이 안 오시면 옆에 수다스런 친구 하나가 밤새 얘기해주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이라도 받으시며 이 밤 잘 쉬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자, 눈 감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본래 유행이란 것에 민감한 기질이 아니라 70년대와 80년대 전자오락실에 동네 친구들이 모여 놀 때도 전자오락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때 좀 놀던 애들과 친구였음에도, 심지어는 대학에 입학을 한 후에도 80년대 청춘들의 공통적 취미이자 스포츠인 당구를 배워본 적도 없었죠.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동네의 웬만한 애들 치고 헤엄치지 못하는 애들이 없었는데, 그때도 저 홀로 수영을 배우지 못했었네요. 90년대 중반이었던가요? 전국적으로 실내 수영장들이 동네마다 들어서고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수영 강습을 받으러 다니던 그 시절에도 그런 것에는 도통 관심을 갖질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영도 못하고요. 아무튼 대충 남들 대부분이 하는 짓들은 잘 안 하고 살던 사람이나 페북으로 대표되는 SNS만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 계정을 일찍 열었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다른 시간에 들려드릴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운명의 장난이었죠. 어쨌든 그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2008년 즈음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페북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지 뭐예요. 그래서 페북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은근히 사람 골탕을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경쟁심 때문이겠죠. 좋아요를 조금 받으면 은근 쪽팔리고, 좋아요 많이 받은 남을 보면 은근 배 아프고,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페북 외의 다른 생활에선 남들 일상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초연해진 상태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페북이란 곳만 들어오면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예민해지더라고요. 하여 SNS라는 것을 끊어볼 겸 SNS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마이너스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답니다. 눈 감은 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잠이 드셨길 더욱 바라겠지만서도요. 어쨌든 생각 몇 가지를 나열하고 그것들을 모두 플러스 해봤답니다. 첫째, 우리 오랜 전통엔 우리 집 밥 짓는 연기가 단박을 넘게 하지 말라는 룰이 있었다지요. 그래서 밥을 때맞춰 지어 먹을 정도로 형편 좋은 집일수록 굴뚝을 낮게 들였었다고 하네요. 둘째, 지금이야 많이 덜하나 초창기 페북은 거의 식당 메뉴판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공들여 찍은 음식을 공들여 자랑들을 했었죠. 셋째, 어쨌거나 지금도 페북은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잘 견뎌내는지의 경연장이긴 하죠. 넷째, 남들 눈에 나는 달리 보일 수 있으나 내가 보는 나는 부끄럼쟁이라 당최 나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다며 포스팅하는 게 영 어색한 건 어쩔 수가 없죠. 다섯 번째, 경연장이라는 조건 속에 들어온 이상 대부분이 하는 방식으로 나 또한 경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일종의 경쟁심이 발동된단 말입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이고 나보다 어린 미국 애가 만들어준 놀이터에서
참고로 마크 주크버그의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죠. 아, 또 이거 자존심 상하네요. 뭐 아무튼 그의 돈 벌어주느라 놀고 있는 셈이죠.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번째, 그래서 몇 번을 관두려고 해봤지만. 7번째, 암튼 얘가 좀 마약인 것 같더라고요. 중독성이 있단 얘기죠. 즉 다시는 안 해야겠다 결심을 한 후 끊고 지내다 보면 이게 이 며칠은 무슨 며칠이에요. 몇 시간도 안 걸리죠. 꼭 다시 들어와서 스크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8번째,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SNS라는 것이 최소한 내겐 그리 달콤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중단치 못하거나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을 맞는 이유가 모두 마약을 했을 때의 달콤한 기분 때문이라죠.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SNS를 했던 역사 내내 단 한 번도 달콤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첫 번째에서 8번째까지 사실 혹은 생각들을 모두 다 플러스를 해봤는데 역시 결론은 마이너스네요. SNS라는 것은 역시 갖고 있으면 인생이 마이너스고 SNS를 인생에서 빼버리면 인생에는 외려 다른 많은 것들이 더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혹시라도 아직도 잠이 안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볼게요. 이어본다는 얘기는 SNS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다는 거죠. 페북이나 인스타 등등을 열 때마다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시나요? 유독 페북을 열 때마다 저는 카인이 된답니다. 카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신이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시니 나도 농사는 때려치우고 유목을 해볼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봤으니 카인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선 카인을 천하의 악인으로만 가르쳐 주었지만 말입니다. 90년대 최고의 프로듀서는 아마도 김형석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가 그 영향력이 확 쇠퇴된 2010년쯤 모 TV 인터뷰에서 대중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건 쉽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끔은 너무 초라한 내 SNS 계정을 볼 때마다 나도 다른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즉 탐스러운 음식을 먹고 화려한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을 자랑하듯 SNS를 해볼까 뭐 생각이 들기도 하나 그냥 웃고 만답니다. 이게 뭐라고 여기서까지 세상에 아부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과 연계됐었던 걸까요? 언젠가 유독 패친 신청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모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었죠. 모두 다. 한 명 한 명 패친 승낙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외로운 팔자죠 뭐. 작가 김현경의 문장 하나가 생각나네요. 성격이 운명이라는. 아마도 아직도 잠이 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혹은 2개, 혹은 3개, 혹은 더. 아무튼 2번째 얘기 시작해 볼게요. 2번째 얘기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 친구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한 번이라도 말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아이들도 동창회 등을 통해서 알게 되곤 뭐 아마도 이게 그이와 저의 첫 만남일 수도 있었을 텐데도 뭐 저를 서슴없이 친구라고 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답니다. 그이들이 과연 저의 친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 제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며 여러분들께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친구들과의 추억도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에 대하여. 제 첫 친구는 아마도 4살 때 옆집 살던 영철이었는데 지금 전 그의 이름이 영철이었다는 거 말곤 그 애와 저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은 아무것도 기억지 못한답니다. 다만 친했다는 느낌만 느낌으로 남아있죠. 그야말로 느낌 같은 느낌이죠. 두 번째 친구는 6살 때 외가에 있었던 어떤 집성촌에서 같이 살던 먼 친척이었는데 그 동네 대부분의 제 또래는 제게 삼촌이라 불리던 애들이었으나 그 애하고 많은 서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암튼 그 애와 놀던 기억은 사건 대체로 생생하나 어찌된 일인지 이름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세 번째 친구 혹은 친구들은 7살 때 만난 병삼이와 승훈이었는데 제가 전학을 가던 10살 때 처음 이별의 비애 같은 인생의 쓴맛을 같이 나눴던 친구들이나 지금은 그냥 뭐 어릴 때 친구들이랍니다. 네 번째 친구들은 12살 때 만난 영석이와 주한이인데 영석이하고는 마치 톰 소요 무리들이나 빨간머리엔 무리들이 그랬듯 친구 선언이라는 것도 해본 친구였죠. 하지만 뭐 지금은 만남조차도 아주 뜸하답니다. 아니 뭐 아예 만남이 없는 것 같네요. 반면 주한이하고는 친구 선언 이후에 호들갑을 떨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나 지금까지도 가까이 살 땐 자주 보고 멀리 살 땐 전화라도 자주 하는 친구네요. 왜 주한이랑은 여태 친구일까요? 아마도 말, 즉 언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즉 그와는 의논을 할 때건 뭐 근황톡을 할 때건 대화에 버퍼링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주한이랑 저랑은 12살 때부터 이미 김대중 아저씨 호기심을 느꼈었고 당시 제가 살던 전방 소도시에선 어른이건 애들이건 더더욱 말 조심하며 살아야 했던 분위기라 당시 주한이네 전기장판은 제겐 오아시스 같은 구역이었었죠. 꼬마 녀석들 둘이 나라 걱정과 축구 걱정을 나누다가 어느 겨울 낮엔 둘이서 야, 너 5억 있으면 뭐 할래? 라는 주제로 아주 심각해졌던 적도 있었고 아 그러고 보니 전 아직도 5억이 없네요. 아유, 아이고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네요. 뭐 아무튼 성인이 되어 투표를 할 때도 떨어질 때던 붙을 때던 늘 김대중 아저씨만 찍어드리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자부심도 같이 나누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간 때는 같이 공분하고 그의 서거 때는 함께 통곡을 나누었었죠. 나이가 더 들어선 함께 걸음이라는 협동조합 활동도 같이 나누고 그러다 술도 같이 나누고 주한이 아플 땐 밥만이라도 같이 나누었는데 아마도 서로 말, 즉 언어의 버퍼링이 걸리지 않았기에 그리 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친구는 16에 본격적 대화를 나눠봤던 한비인이었는데 꽤 오래 절친으로 규정 짓고 살았었으나 2004년 3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그와 저의 관계는 전화 한 통화로 제 전화기와 함께 박살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 밤에 저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겠노라며 펑펑 울고 있었는데 한빈이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너 도대체 지금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대체로 따뜻한 사람이었으나 가끔은 냉정도 하기에 그 전화기를 타고 나온 냉정함도 냉정함 그 자체로서는 익숙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은 그의 그 익숙했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었답니다. 아, 이 수국 꼴통. 난 소름 돋던 전화기를 바닥에 패대기 쳤답니다. 그나저나 왜 소름이 돋았을까요? 설마 그가 악하다고 느껴서였을까요?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어떤 뭐 이렇게 부족주의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즉 그 데모하는 어른으로 살고픈 나를
너는 어차피 소시민이다. 그냥저냥 작은 사람으로나 살아라. 라는, 같이 크지 말자. 최소한 너는 크지 말아라. 라는 그 어떤 시골과 후짐? 후짐 같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광우병 집회 기간 때도 그는 내게 너는 소시민이야 라는 문자를 보내곤 했었답니다. 단순한 정치적 다름의 버퍼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한빈이에 대해서는 제 다음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며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6번째 친구는 18배 만난 꽉이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소식이 끊어졌다가 27대 종로 3가에서 우연히 재회했고 또다시 소식이 끊어졌다가 30살 때 또다시 우연히 재회한 후 지금껏 친구인데 편안하진 않은 친구랍니다. 왜냐고요? 결이 곱기 때문이죠. 결이 고와서 고딩 땐 조금 어긋난 후 한 7개월가량 저랑 말도 안 섞으려고 한 적도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서너 번은 저를 끊었었지요. 끊긴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나 그래도 저는 꽉을 좋아한답니다. 왜냐고요? 42서너쯤이었어요. 일이 너무 싫어졌던 나이였었죠. 정말로 그냥 놀기 위해 꽉이 운영하던 사무실을 뻔질나게 찾아갔더랬죠. 바빴을 것이나 저랑 잘 놀아주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위에서 얘기했던 한빈이가 제게 뭐라 하더라고요. 너는 왜 좋은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니? 한빈이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얘기하고 싶었겠죠. 아무튼 저는 넌 왜 꽉이랑 더 친하냐? 라는 내용의 그의 말에 대해 친구가 뭔데? 일단 이빨이 잘 맞아야 친구지 라고 대꾸를 하며 그의 속을 긁고 말았네요. 그의 속을 긁으려고만 했던 얘기는 아니었답니다. 정말이지 꽉은 친구는 왜 친구인가 라는 개념을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준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 친구 역사가 위 8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겠죠? 대학 때 겁 많던 나를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용기를 쥐어짜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 나누며 어렵던 시절 함께 싸우던 조강 지친들도 있고 위 8명 이상으로 정과 추억을 나누는 오랜 친구들도 물론 있으나 굳이 위 8명을 이야기한 이유는 친구란 말의 버퍼링이 없는 관계임을 얘기하고 봐서였습니다. 그나저나 말의 버퍼링은 왜 걸리는 걸까요? 말의 버퍼링이 걸리는 건 단지 생각의 다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자신이 정한 범주 내에만 머물러 있길 바라는 그런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머물던 부족 안에만 머물러 주길 바라는, 즉 성장하지 말라는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욕심쟁이들을 친구로 계속 두는 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한참 놀고 났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는 과감하게 버리고 아예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지내다 보면, 즉 말을 섞다 보면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랑 생각이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상대에게 맞춰가 주는 게 대화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눈 후에는 반드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자신의 어딘가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빨이 맞지 않는 친구, 즉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는 딱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외로움과 친구를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아마도 끊고 나면 잠도 잘 올 것이오니 혹시 지금까지 잠을 못 이루고 계시다면 오늘 아침부터 절대로 이빨이 맞지 않는 친구에게는 연락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소설 모비딕에 대한 감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듣는다기보단 앞에 얘기들처럼 그저 한 귀로 듣고 반대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어쨌든 소설 모비딕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비딕의 첫 느낌은 우선 글이 참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대해 대놓고 아름답다고 표현해 본 건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글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에 소리내어 낭독을 해봤는데 참으로 멋있는 느낌을 주네요. 원어로 낭독하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대요. 언젠가 부분만 읽더라도 원어로도 낭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챕터들은 마치 연극 대본 같습니다. 아마도 모비딕의 작가 멜빌은 하나의 이야기를 쓰면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즉, 써보고 싶은 대로 마구 쓰신 느낌입니다. 챕터에 따라서는 학술서, 심지어는 사전 같은 느낌도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멜빌은 소설만을 쓰려고 모비딕을 집필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한 느낌입니다. 그나저나 책을 읽다 보면 인생에 한 방 먹이겠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그 문장을 본 후 멜빌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왜 이 이야기의 배경이 줄곧 바다인지, 왜 모비딕은 흰색 고래인지, 왜 선장 에이헤브는 외다리인지 그 메타포가 명확해지더군요. 다행히도 제게 명확하게 들어온 메타포는 다른 누구의 상상 속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메타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왜 이 이야기의 배경은 줄곧 바다일까?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과 싸움을 하는 것이겠으나 조금 멀리서 보면 사람들은 대충 두 부류, 즉 주어진 길을 가는 이들과 자신의 인생과 평생을 싸우는 이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소설 속에서 육지를 떠나 바다로 나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싸우는 사람들의 메타포죠. 대충 육지에서 순응하며, 즉 자신의 인생과 타협하며 어떤 형태로든 안락을 추구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굳이 바다로 나서죠. 한 10년 전 임재범이 핫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엔 그냥 평생이 괴롭기만 한 인생도 있겠지. 어몽길 아저씨는 등반 중 가끔 절벽에 매달린 채 깜빡 잠이 드는 경우가 꽤 있었다네요. 한 30초 정도 잠이 들지만 그 사이에도 꿈을 꾼답니다. 꿈에서 자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진수성찬을 받고 있다죠. 그 아저씨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집 떠나 사느라 가는 건 자기 인생과 싸우려고 그랬던 거겠죠. 중언부언이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왜 모비딕은 흰고래일까요? 서양인들에게 하얀 존재는 아마도 유령일 것입니다. 즉 모비딕은 유령의 메타포입니다. 즉 헛개비인 거죠. 즉 싸우는 인생을 가는 에이헤브는 결국 평생을 헛개비와 싸우고 있었던 거죠. 혹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자신의 인생과 밑도 끝도 없는 싸움을 하는 분 계시나요? 단언컨대 그런 여러분은 헛개비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헛개비랑 싸우는 것이니 싸움을 멈추라는 얘기냐고요? 절대 아니죠. 싸우셔야죠. 누가 말린다고 멈출 싸움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됐겠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태어나길 싸우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니 도리가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특히 자신의 인생과 싸우느라 평생이 괴로운 인간은 결국 헛개비와 싸우다 인생 종치는 거 아닐까요? 셋째, 선장 에이헤브는 왜 외다리일까요? 여러분 중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에 두 발 모두 완전히 착지하고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서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인생길 걸어본 적이 있나요? 누구도 비틀거리지 않곤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겠죠. 에이헤브의 외다리는 우리 인생 자체의 메타포입니다. 비틀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말이죠. 말씀드리다 보니 너무 단순하네요. 그래서 지금껏 어떤 학자도 이런 식의 분석은 하지 않았나 봅니다. 톡 까놓고 명성을 얻을 만한 분석은 아니니까요. 허나 저는 저의 이 분석이 마음에 듭니다. 멜빌은 작품 모비딕으로 인생이란 이런 것이지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이 괴로운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너무 답답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인생은 어찌 보면 잘나서 그런 것일 수 있으니까요. 헛개비랑 싸우는 자신을 한심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랑 싸우는 사람은 언젠가 신, 즉 운명과 대결을 벌일 가능성을 타고난 것이니까요. 싸우러 태어난 모든 분들이여 언젠가 신과의 전투에서 일전을 벌여봅시다. 인생길 절뚝거리며 걷는 자신이 바보 같죠? 아이러니하게도 절뚝거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쪼다인 거죠. 그냥 인생 길가에 주저앉아서 운명이 건네는 사탕이나 빨고 있는 사람과 절뚝절뚝 인생길 비척비척 걷는 그대 중 누가 더 잘난 사람일까요? 한동안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아니, 평생이 불편했죠. 그냥 산다는 거 그 자체가 쪽팔려 죽을 맛이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냈네요. 쪽팔려서 칵 가버리고 싶은 심정을 갖고 어찌 여태 버텨냈는지 신기할 정도네요. 난 그냥 싸우는 사람이었구나 정도로 정리하렵니다. 그리고 기왕 싸울 거면 큰 싸움, 즉 이제부터라도 진정 신과의 싸움을 벌여보겠노라 선언해 봅니다. 신과의 싸움 같은 말을 뱉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지금은 한물간 얘기지만 기계 생각이 떠오르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떠오르고요. 아직 잠을 이루고 계시지 못한다면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답니다. 그저 눈이나 감으시되 소리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린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기계는 누구를 위해 발명되고 발전되는 것일까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와 노동자의 경쟁일까요? 문득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때 일어났다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이 생각나네요. 인클로저, 즉 양들을 사육하여 양털을 얻기 위해 농민들을 농지에서 쫓아낸 사건이었죠. 땅을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와서 저임금의 산업 노동자로 편입이 되거나 그마저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황민이 되어버린 사건이었죠. 여기서 더 가관이었던 건 당시 지배자들은 그렇게 농지를 잃은 사람들이 불황민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불황민들을 때려가면서 도시에 살게 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해야 잠재적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니까요. 즉 임금을 낮춰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 두기 위해 불황자도 되지 못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란 것도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아예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 조건을 더 낮추기만 하려는 움직임일 뿐이죠. 잠을 자야 하는데 괜히 더 우울한 소리만 짓거렸네요. 어쨌든 지금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만들어지는 음식의 3분의 1이라죠. 아프리카 같은 곳에선 구정물도 없다는데 말입니다. 아니,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는데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굶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덜 미안한 삶을 살아야 하진 않을까.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런 고민에 들어가다 보니 문득 어릴 적 저를 키워주셨던 우리 외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그럼 우리 외할머니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잠이 드시면 정말 좋겠는데.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외할머니와 오병이요. 내가 어떻게 외할머니 댁에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내 옆엔 할머니가 있었고 외삼촌이 짜증을 내고 갓난쟁이 내 동생은 울고 있었습니다. 외갓집의 첫 기억은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후 몇 년을 지낸 외갓집에서의 생활은 어린 나이에도 고단했던 기억뿐이네요. 고단했던 외가에서의 어린 시절. 하지만 1980년 초등 5학년이었던 나는 외갓집을 또 가게 됐는데 이때는 약간 들뜬 기분으로 외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그저 가는 게 아니라 방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내겐 외할머니에게 들려줄 여러 선물꾸러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당시로선 흔치 않은 쇠고기 덩어리 2보따리를 들고 갔으니 그 쇠고기를 싸주던 엄마의 웃음을 같이 들고 갔으니 그건 그야말로 방문이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아, 오병이어. 성경의 오병이어나 어린 시절 이북에서 날아온 삐라 속에 모래알로 총알을 만드시고 땡땡땡 그런 말들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감흥이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내가 그걸 봤어야 믿죠. 하지만 할머니께 건네드린 쇠고기 2덩어리는 그 다음날 12가구가 모여 살던 냉정리 모든 주민들의 일용할 새끼 식사가 되었답니다. 외갓집에서 처음으로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집에서였다면 도저히 깰 수 없었던 시간인 새벽 5시에 잠을 깬 난 이미 집안 가득 퍼져 있는 미역과 고깃국의 냄새에 더욱 기분이 아늑했답니다. 할머니 뭐해? 가마솥 2곳에 미역국을 흥건히 끓여낸 할머니는 이미 가마솥의 국과 드문드문 둥둥 떠있는 쇠고기들을 이리저리 나누며 담을 수 있는 그릇 국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심부름, 심부름. 그렇게 신이 나는 심부름도 있을까요? 국그릇 하나 들고 앞집을 가고 건너집을 가고 윗집을 가고 도랑 건너 집도 가고 그릇을 바꿔내오고 냉정리에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걸까? 그런 심부름이라면 백집이라면 백집도 천집이라면 천집도 다니고픈 마음이었답니다. 물론 할머니는 당신 집에서만 고깃국 냄새가 풍기는 것이 미안스러워서 그리 하셨을 것이나 쇠고기 2덩어리를 12집의 밥으로 만들어낸 우리 할머니가 난 어쩜 그리도 자랑스럽던지. 철원 청양리와 포천 냉정리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난 왜 그리 친가만 다니고 있었는지. 나한텐 엄마인 할머니인데 평생을 유지하던 쪽집머리 이른이 돼서야 자르고 파마를 하셨던 할머니. 구순이신 당신의 친정어머니께 귀여운 딸이고자 파마를 하셨던 할머니. 구순의 친정어머니 정정하신 모습을 언제나 자랑하시던 우리 할머니. 12식구. 시댁 식구가 12뿐이었을라고요. 하지만 20에 청상되신 할머니는 거둬야 할 많고 많던 시댁 식구를 늘 12식구라고 칭하셨답니다. 12를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될 거라 여기셨나? 할머니는 뭐든 아주 많은 것을 12이라고 하셨었죠. 그런 12식구를 거둬내신 우리 할머니 얘기도 아마 소설이 12권일 겁니다. 오늘 아침은 어떻게 끼니를 때우나? 김창한 아저씨는 어머니가 소금에 절여 냉장고에 두신 고등어에 배가 불렀다면 지금 난 우리 할머니 오병이어 미역국 생각에 이미 배가 부른 것도 같네요. 하지만 말이 그렇지. 솔직히 아침은 뭘로 끼니를 때울까 걱정이네요. 그래서 그런가? 더더욱 밑도 끝도 없는 바람 하나가 마음에 부네요.
지금 우리 동네에도 우리 할머니 같은 오병이어 할머니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 잠이 오지 않던 밤, 그 밤 후 오게 될 아침에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외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일 아침은 뭘 먹을지 드는 고민 때문이기도 하다면,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이 밤 우리 외할머니가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고깃국 한 사발 놓고 가시라고. 이제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 고민은 접고 편안히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뭐 이 얘기까지 듣고 계시는 중이라면 아직도 잠을 못 이루신 거네요. 그러면 뭐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외할머니 얘기를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이 얘기도 길지는 않으나 뭐 암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다 잠이 드시길 바라오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할머니와 세수. 어떤 만신의 말처럼 역마살을 타고 나서 그랬는지 생후 10년 동안 나는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며 살았었는데 그 와중에도 나름 제법 안정적인 거주지가 하나 있었으니 아마도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을 관인면 냉정리라는 곳의 외갓집이었답니다. 내가 20살 때였던 88년에도 초가집이 있었던 동네였으니 나 어릴 적이야 오죽했으려고요. 어제 아침 여느 때처럼 푹푹거리며 세수를 하는데 문득 어릴 적 세수를 시켜주던 할머니 생각나대요. 그 시절 대부분의 것이 부족했지만 특히 물이 귀했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내 얼굴을 씻겨주셨는데 대야에는 뭐 묻어있다고 표현해야 맞을 만큼의 물만 담겨 있었기에 세수는 정말로 얼굴을 닦아내듯 하는 것이었답니다. 물을 묻힌 손으로 내 얼굴 여기저기를 훔쳐내신 후 비누를 손에 한번 잡기만 하신 후 다시 한번 내 얼굴을 훔쳐내시고 마지막으로도 손에 묻히기만 하신 물로 얼굴을 이때는 여러 번 훔쳐내곤 하셨죠. 그것은 정말 얼굴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는 행위였죠. 대개 씻는다는 동사의 목적어로는 죄가 연상이 되나 닦는다는 동사의 목적어는 몸과 마음 같은 것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즉 닦는다는 어쩐지 수양이라는 고매한 단어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밥을 굶고 사는 이들이 10억이라니 세수할 수 있는 물도 없는 이들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 세수는 세면기에 물을 받아 사고 있으나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나를 궁상맞다고 놀릴진 모를 일이나 혹 그 행위를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한다면 그건 그리 궁상은 아닐 것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물을 적게 쓰며 세수 혹은 샤워를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주무셔야 하는데 갑자기 저의 궁금증에 질문을 드리네요. 혹시라도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물을 아끼고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들으시며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얘기는 너무 짧아서 이 얘기를 듣다가 잠이 든 분은 없을 듯 하오니 이번에는 조금 긴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은 오지 않는데 새벽 내내 울리고 있는 남의 집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참으로 거슬리네요. 그 실외기 소리들을 듣다 보니 어릴 때의 기억 하나가 소환되네요. 그 얘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그저 눈 감은 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초반 휴전선 인근 어느 소도시의 중학교는 그 시절 5사단이나 26사단 혹은 28사단 등에서 복무를 했던 이들이라면 꼭 그곳에서 군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충 뭐 70년대에서 8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대대본부 혹은 5대대라 불리던 사창가 옆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교육 환경이었는데 이런 비상식은 교내에도 질비하였었으니 에휴, 그 교내에 질비하던 비상식적 상황도 하나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80년대 초반, 꼭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백령도 등을 포함한 오지에서 학교를 다녀봤던 사람은 사람의 배가 어떻게 저리도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배가 나온, 포마드를 한 병쯤은 바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머리에 포마드를 듬뿍 바른, 간첩이라서 바지 안에는 총이 있단다. 아니다. 간첩으로 몰려 받은 고문 후유증에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어 버는 돈을 모두 다리에 걸고 다니느라 그렇다. 등등의 소문이 돌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통이 넓은 핫바지를 입고 다니던, 그러니까 그의 언행으로도 미루어 보건대 뭐 암튼 이렇게 정신 건강이 아주 안 좋아 보이던 상업 선생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선 어떤 별명으로 그를 칭했을진 모르나 위 학교 사람들은, 아니 그 마을 전체가 그를 고바우라고 불렀었죠. 동네 전체가 그를 그저 놀림거리로만 삼았었단 얘기죠. 아래 일화도 그가 아마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벌어진 일일 것입니다. 어느 겨울이었고 교무실에는 당연히 석탄 난로가 타고 있었는데 이 고바우 선생이 어느 선생보다도 난로 가까이에 붙어 앉아 세차게 부채질을 해대며 한다는 말이 무슨 놈의 날이 이렇게 덥냐. 서울 상대를 나왔음에도 시골 학교들을 전전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의 반증인데, 이 여름밤 그 고바우 선생이 문득 생각난 이유는 아마도 난로 앞에서 덥다며 부채질을 해대던 그나 에어컨 실외기로 더운 여름을 더욱 덥게 만들어가며 그렇기에 더욱 덥다 하며 에어컨을 더욱 돌려대는 나의 이웃들이나 정신없음에 있어 무슨 차이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건물엔 우리 집만 에어컨이 없기에 여름 내내 창문이 열려있는 집 또한 우리 집뿐입니다. 최소한 밤에라도, 최소한 새벽에라도 에어컨들을 돌리지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건물 내 모든 이가 쾌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험. 그래, 그 실험이라는 게 꼭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실험. 그래, 단 하루만이라도 지구 전체가 에어컨 가동을 멈추고 그때의 지구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에어컨 돌리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에어컨에 대한 생각이 하나 더 들어오네요. 혹시 이 밤 설마 그 이유가 어찌됐던 에어컨 없이 잠을 자느라 약간은 꿉꿉한 느낌 때문에 잠을 이루고 계시지 못한다면 이 얘기가 그대에게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에어컨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감각과 감정은 거기서 거기일 때가 많으나 저마다 자존심과 똥꼬집을 세우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나의 자존심과 똥꼬집은 바로 절대로 에어컨을 사지 않는다 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 인간 저거 왜 저러나, 아휴 쯔쯔, 뭐 그럴 수도 있고, 나 하나 에어컨 안 사는 게 지구온도 낮추는데 무슨 도움이 그리 되겠냐만, 나 하나 쾌적하자고 내 집 밖 온도에 지구온도까지 팍팍 올려놓는 건 에어컨을 생산할 때 또 그것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까지 포함하면 더욱 더 양심적이지 않은 건 둘째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비효율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주류 경제학에 동의치 않으나 경제학 언론엔 여러 한계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쾌적도에 적용하면 손부채에서 그 다음 부채, 그 다음 다시 선풍기까지 팍팍 늘어가던 쾌적도에 비해
선풍기와 에어컨 사이의 쾌적도는 그 증가폭이 작습니다.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에어컨 바람을 쐬어야 최첨단으로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이미 빠져 있다면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겠죠? 어제는 택시를 tas는데 아주 심한 더위에 버스를 2번 탄 후에도 꽤 걸어야 하는 상황에 제가 너무 숨이 막혀서 뭐 아무튼 택시를 탔는데 퇴근 시간에 걸리고 미터 요금 째깍째깍 올라가는 소리에 초조해지고 있다가 문득 세상에나 서울에 자가용이 이렇게도 많았구나 새삼 놀라며 자가용을 없앤 이들에게 택시비를 보조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유진이가 결혼을 하며 행사 때마다 시댁에, 친정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닐 것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차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 모든 이동을 택시로 하는 경우와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의 비용 계산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택시비가 더 싸더라 하더군요. 기후위기의 시대, 자가용을 없애고 아예 택시를 타고 다니라 권하고도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똥꼬집 부리는 게 에어컨만이 아니네요. 2016년에 자가용을 없애고 지금껏 차 없이도 살고 있네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건 작년과 달리 7월부터 아주 푹푹 쪄대는 여름을 맞았기 때문인데 2018년 여름도 7월은 그나마 양반이었었는데 그러나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비교를 해보며 이 여름을 버텨보렵니다. 경문이라는 노래에 보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를 곱씹으며 이 정도 더위는 견뎌줘야 훨씬 더 어렵게 살다 가신 혹은 여전히 살아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에어컨 틀고 계신 분들이 모두 예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선 제 자존심과 예의를 차려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어컨이나 자가용과 타협한 이들도 어떤 곳에선 부단히 자존심 세우고 똥꼬집 부리고 그렇게 계시겠죠? 산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일 테니까요. 나도 그저 살아내는 것 뿐이겠죠. 그 투쟁 영역에 에어컨과 자가용이 들어있을 뿐이고. 아무튼 Bravo to my life without my own air conditioner and my own car as well. 밤새 남의 집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1987년의 어느 여름밤이 생각납니다. 그 밤에도 아니 그 즈음 며칠 밤은 병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었으나 나 홀로 혹은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사이 내내 돌아가고 있던 에어컨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이 얘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역시 얘기를 꺼낸 것은 에어컨 때문이네요. 아마도 요즘 저의 최대 인생 화두는 아마도 에어컨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7년 4월 말 체육 시간. 늘 그렇듯 단체로 운동장을 2바퀴 뛰어도는데 숨쉬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2년째 후 공교육은 나를 힘들어도 버티는 애로 이미 만들어놨기에 안 쉬어지는 숨을 어떻게든 쉬어가며 체육 시간을 마치고 쿵후 도장을 다니던 그부에게 지압을 받아가며 자율학습까지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어떤 자세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했던 나는 결국 다음날 조퇴를 하고 당시 절친 Y를 동행하고 학교 근처의 S병원에 갔는데 왜 날 여기다 집어넣은 걸까? 내가 당장 죽기라도 한다는 건가? 병원에선 내 가슴에 바로 호스를 꽂았고 나를 중환자실에 넣었는데 Y의 연락을 받은 엄마가 그 저녁에 병원을 왔고 크게 생각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막내를 낳고도 바로 다음 날부터 식당 일을 했던 엄마였던지라 그랬는지
암튼 뭐 내가 다음날 정도면 퇴원할 줄 알고 그러셨던 건지 그 이유는 여태 물어본 적도 없었네요. 그때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버지는 한 3일쯤 지난 후 병원에 오셨고 아, 이날이 아버지와 라니가 만났던 그 서로를 아주 어색해했던 그 날이었네요. 라니가 아버지를 만난 날 혹은 아버지가 라니를 만난 날에 대한 이야기도 언젠가 한번 들려드리기로 하고 암튼 아버지가 나타난 후 난 병원을 옮깁니다. 의정부 S병원은 이상하게도 추웠었으나 서울 회기동에 있는 K의료원 수술실은 아주 따뜻했으며 그 따뜻한 온도 때문이었던 건지 이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다가 이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만 들었었던 것 같으나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그 잠시라는 느낌이 드는 동안 흘렀답니다. 암튼 그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려보니 조금 세련돼 보이는 호스가 내 가슴이 아닌 옆구리에 꽂혀 있네요. 그 호스는 또 커다란 기계 장치에 연결돼 있었고요. 이상하게도 자꾸 낮은 확률에 계속 걸려들며 수술만 4번을 하고 한 번은 마취도 없이 테라마이신이란 것을 폐와 가슴 사이에 주입받았는데 그 고통이란 음, 마지막 수술 땐 아침에 들어간 수술실에서 저녁이 돼서야 나왔는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뻑적지근한 수술까지 마치고 그 덕에 한 3일은 끙끙거리며 예수님의 석가님의 칠성님까지 불러대며 날 좀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 애원을 한 후 좀 살만해진 다음부턴 6인실의 풍광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같은 병실에 있던 아기와 이 아기는 탈장 때문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암튼 그 아기의 엄마와 아빠가 생각이 나네요. 희한하게도 그 아기 아빠는 아기가 입원한 후 며칠 만에 병원을 나타났는데 그 아빠는 그 후에도 잠깐만 나타나곤 했었는데 그 아기 아빠의 멀쩡한 허우대 덕이었는지 병실의 아저씨 환자들과 그들의 간병인 아줌마들 다 그들의 엄마나 부인들이었는데 아무튼 그 아줌마들은 모두 그의 엄마가 자리만 비우면 무르나 마나 억지로 한 결혼이지. 그러게 그 허우대 멀쩡하고 귀티나는 남자가 뭐하러 저런 여자랑 살겠어? 애가 들어서서 여자가 매달린 거지. 뭐 아마도 남자 쪽 집이 부자라 뭐 무척 반대했을 거라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여자에 대한 아무 근거 없는 흉들을 보곤 했었는데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 혹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6인실 분위기가 아주 무거웠고 또 한편으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애엄마는 통곡을 하고 있고 아기도 덩달아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으며 6인실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과 위로들을 타고 내 귀에 들어온 그날의 소동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아기의 병원비는 애엄마의 친정에서 마련해 주었었는데 글쎄 그 애아빠가 새벽에 와서는 그 돈을 들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여자만 흉보던 자신들이 더욱 민망해서 그랬을 것이나 6인실 이웃들의 정은 그날 유독 깊었었는데 그들은 그 깊은 정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잘 유지를 합니다. 병원비 없는 아기 엄마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를 안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는 것 말고는. 아기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동안 난 어떤 칭얼거림도 듣지 못했는데 당시 6인실 거주자들은 모두 깨 있었음에 분명했으나 그들의 코골이와 잠 신음 소리는 어느 때보다 요란했답니다. 모두가 우린 지금 아주 깊이 잠들어 있다 라고 시위라도 하는 듯 요란했었지요. 잘했지 뭐. 6인실 거주자들은 모두 그 저녁이 돼서야 아기와 아기 엄마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모두들 긴 말 없이 그저 한마디씩만 허공에 대고 혹은 바닥에 대고 내뱉었습니다. 아휴, 잘했지 뭐. 그나저나 아직도 잠을 못 이루셨나요? 뭐 그래도 너무 초조해하지는 마세요. 왜냐고요? 이제 곧 아침이잖아요. 비록 잠이 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지난밤 쉬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죠. 혹시 아나요? 부지불식간에 잠깐이라도 잠이 들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최소한 쉬기는 했었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알차게 살아봐요. 잠이 안 올 땐 이 얘기를 또 들으셔도 좋고 또 다른 얘기들도 준비해 볼게요. 언제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그저 제 얘기나 틀어놓고 듣는 둥 마는 둥 눈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곧 다른 얘기들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특히 밤새 잠 못 이뤘던 여러분,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이따 또 밤에 봬요. 화이팅!